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먼저 스타트를 해주시겠네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효 이사는 오늘 하루 종일 계셔야겠네. 네, 코너. 자, 일단은 김유정 아나운서가 시장 시그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내용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충격이 이제 지나가나 봅니다.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AI 버블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있었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벌이었습니다. 그는 주말 사이 큰 게 올 거라는 의미심장한 예고를 남겼는데요. 사실 까보니 자신의 유료 블로그 홍보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의 발언이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구글의 제미나이 3.0, 이 AI 챗봇 신제품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무려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또는 오픈 AI의 독점적인 1강 체제였다면 이곳에 구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시장은 예측하며 구글이 판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I 모델만이 아니라 GPU 대신 자체 TPU까지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수직 구조를 통해서 이전에는 TPU를 자신이 혼자 소비했지만 앞으로는 엔트로픽이나 메타와 협상을 하고 판매하며 이 TPU에 대한 판매량과 출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결국엔 TPU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죠. 이수 페타시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에 말 그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판주까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이제는 10만 전자도 아닙니다. 16만 전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기대감만큼이나 반도체 섹터가 함께 반응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현 시점 AI에 대한 그 방향성과 주가의 상승 가능성 어떻게 예측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그 전망 짚어보시죠. 자, 오늘 뭐 예상하셨겠지만 온통 검색어 상위에 구글이 랭킹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도 있고,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길어지는데, 김종현 에서부터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야겠죠. 네, 일단 뭐 구글의 TPU가 전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처럼 전체를 보급하는 형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글에서 쓰이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TSMC에게 의뢰해서 만들어주고 설계에서는 미디어텍이 협력했다라는 뭐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이게 이제 극강의 전성비로 어필을 한 상태에서 제미나이 3.0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AI 관련돼서 버블 얘기를 하다가 네. AI 서비스도 돈이 되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불과 이제 상반기에는 여전히 중심축을 뭐 브로드컴, 인프라 쪽, 뭐 여전히 엔비디아 쪽에 두다가 한 10월, 11월 달 넘어오면서부터의 중심은 약간은 서비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그러면서 구글을 뭐 누가 샀다더라. 피터 틸도 엔비디아를 팔고 뭐 구글을 샀다더라. 그다음에 뭐 그 우리가 이제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도 지금 현재 뭐 구글을 샀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글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I의 중심이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제미나이로 좀 넘어온 게 아닌가. 또 그 제미나이의 중심에 있는 이 TPU도 그러면 칩이 늘어난다면 AG 쪽 시장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면서 이미 각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뭐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B20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GB200이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의 CPU가 달려서 나가는 거고 그레이스라고 하는 칩이 달려서 나가는 거고 B200은 가운데 칩은 뭐 자체 칩을 쓰던 뭐 다른 칩을 쓰던 스스로 칩을 연산 칩을 쓰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만 사용하는 게 이제 뭐 B200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형태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딱 세 종목이 눈에 띄었잖아요. 네.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구글까지 이렇게 눈에 띈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에서 또 이런 칩 테스터하는 그런 기기들 오늘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또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급등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와 비슷한 PCB 영역의 종목군들이 또 급등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여기서 능력을 더 높이려면 또 유리기판 가야 되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도 같이 또 움직이고 있고 또 뭐 설계 관련주들까지 다 움직이면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폭넓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변영인 대표는 이 구글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을 받고 계세요? 네, 일단 이 AI에 관련된 버블 이슈, 특히나 뭐 수익성이라든가 뭐 효율성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잠재우는 계기가 좀 됐는데 아직 뭐 초기 성과에 관점에서는 AI의 그동안 수익화가 좀 더딘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일단 과투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좀 증시가 좀 조정받게 된 명분이었습니다. 이런 명분들이 완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기조가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11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 점, 특히나 오늘까지에 대한 기점을 보면 11조 4천억 정도를 좀 매도하고 있죠. 코스피의 외인 매도 총량이 14조 원대 중반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상당히 외인의 어떤 매도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고 있는 점. 다만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수익화에 대한 논란. 다만 이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와 좀 다르게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 어떤 수급 동향과 실적 간의 어떤 괴리가 좀 적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이 구글의 어떤 전략들이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충분히 좀 심어주게 된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연말의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부분들은 뭐 최근에 가격 동향이라든가 특히나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년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들, 삼성전자가 4분기 OP가 19조 원으로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이 네. 부분은 거의 뭐 2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모건 스탠리가 좀 제시했던 DS 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 OP 한 90조 정도에 대한 육박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조는 이번 4분기 실적을 좀 계기로 해서 가격 상승의 어떤 동조 효과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추가적인 어떤 수요 대응 관점에서도 충분한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김종인 사는 뭐 오늘 하루만 놓고 사실 전략을 또 뭐 크게 꾸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현상이 빅 이슈가 확 등장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반도체 산업과 그 밸류 체인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네, 일단 첫 번째는 에이직이 그러면 엔비디아를 제치고 대세가 될 수 있을까? 어렵죠. 엔비디아가 대세라는 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 플랫폼 자체가 없는 이상 엔비디아가 이끄는 그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그다음에 TPU를 만들어도 결국은 엔비디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구조적인 흐름상 엔비디아가 메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이직 쪽이 결국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브로드컴과 구글과 메타가 결국은 일감을 누군가에게 맡길 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캐파 부족에 시달리는 TSMC가 이 모든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 2600이 중요해 보이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2나노 쪽에서 성공을 한다면 뭐 3나노, 4나노 정도에서도 일정 부분 수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으로도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는 HBM이나 그다음에 다른 메모리 쪽은 그냥 상수로 가는 것이고 과연 비메모리에서 터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 또 터진다면 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훨씬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핵심 부품사들,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쫓아가면서 사기에는 어렵지만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조금 여전히 담아가야 되는 그래서 기판과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는 전략 어떻게 네, 하세요? 일단 실적의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던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기조들 3분기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DDR 32기가 디램바이트가 한 60% 정도 상승했죠. 표준적으로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에 대한 상승률이 좀 이어지고 있고 낸드 메모리의 경우에도 지금 12월 이 수요치가 100%를 좀 하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부족 현상들이 내년 1분기부터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한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돼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DDR5에서 LP DDR로서에 대한 어떤 전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 일정들이 명확해진다면 추가적인 어떤 디램 오히려 이제 디램의 쇼티지는 내년 1분기 기점 이후부터는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의 어떤 조정 이슈를 저는 충분한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전기를 안 했네. 전기 반도체만 하다가 삼성 전기 짧게. 예. 네, 삼성전기는 저는 일단 유리기판도 있고 음. 그다음에 MLCC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IT기에 들어가는 MLCC하고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일단 크기가 다르고 단가도 다르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 시각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리기판과 관련돼서는 삼성전기가 여러 회사들과 뭔가 조금 연이 닿아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풍기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도 협력하고 어디와도 협력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확산되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기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러 기업들, JNTC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은 같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대 사업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MLCC라든지 기판이 모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 정리가 있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들어보고 다시 변영인 대표한테 갈게요. 김유정 아나운서 삼성전기 무슨 내용이 오늘 등장했죠?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재평가가 시급한 종목들과 섹터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그동안 반도체 섹터의 그 슈퍼사이클에 조금은 소외가 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은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MLCC의 슈퍼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직이라고 불리는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AI, 또 서버용, 전장용 MLCC가 이제는 정말 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생산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4분기 실적 역시 개선될 것을 확실시 전망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탈환 가능성까지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AI 서버 하나에 MLCC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시장은 약 2.8만 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한 대에만 2만 개에서 3만 개, 일반 서버에 2천 개가 넘게 필요하고요. AI 서버에 거의 3만 개 가까이 필요하면서 AI 서버를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삼성전기와 같은 MLCC를 만드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1위는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생산량을 최대치까지 땡겨도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며 매수해야 될까요? 그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재평가가 시급한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역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급등의 원인은요. 주택도 아니고요. 공장도 아니고요.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을 새 성장 동력으로 정립하면서 유일한 건설주 내에서 새로운 대장주 역할을 부각되고 있는데요. 원전이 40년 만에 신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현대건설의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이 팰리세이드 SMR 착공이 곧 임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미국의 SMR 1호기 시공사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도 좋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부터 불가리아 SMR까지 더 많은 수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젠 단순히 수주가 좋아서 주가가 잘 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가에 대한 이 밸류와 평가를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대건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망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출연자분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김종인 의사가 이제 대타로 들어오셔서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삼성전기 아까 멘트 해주셨고 삼성전기에 대한 변영인 대표의 코멘트 들어보죠. 네, 최근 수급 기조를 보면 11월 4일 25만 500원 돌파 이후에 최근에 증시 조정 영향과 좀 같이 수급 등조 현상을 좀 받았는데 최근 우리가 3거래일 동안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가동률을 보면 99%에 좀 육박하는 가동률이 좀 확인됐는데 거의 뭐 풀캐파에 육박할 수준까지 MLCC의 가동률이 크게 좀 상향되고 있는 점. 특히나 글로벌 시장 MLCC 시장 점유율이 2위에 좀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 비중이 한 25%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 점유율이 5%였던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AI 수요와 맞물린 MLC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 정도 상회할 수 있는 점유 확장 기대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 형성 이후에 다소 좀 무겁다라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면서 최근에 어떤 수급에 의해서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더 가져가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뭐 전장이라든가 AI 서버향에 대해서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다각화된 관점에서 무라타와는 다소 좀 차별화된 부분들. 특히나 AI 서버에 공급되고 있는 MLCC의 시장 점유율은 약 40% 정도 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확산 관점들은 내년도부터 하이퍼스케일러 향들에 대한 수요 대응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현재 뭐 고가에 대한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에 대한 고가 오늘도 24만 4천 원대에 대한 흐름 좀 가져가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부담 없이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저 정고점은 넘기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가 충분히 전 경신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고 오히려 외형 확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면 목표 주가를 좀 더 상향하는 그런 기대 요인들 저는 이제부터라도 본격화된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와 그 친한 친구, 네, 삼성전기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를 본다면 삼성전기를 같이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현대건설 원전으로 다시 또 메이킹 합니까? 네, 일단 원전과 관련돼서 뭐 신규 건설이 증가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추호의 의심도 없죠. 지역이 얼마나 더 확대되느냐 정도가 문제인 것이지 뭐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 쪽에서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건설이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대부분의 원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원전의 이제 수주 이력과 건설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고 주요 이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이거 이제 건설하는 업체로는 현대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미 주가가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올라서 이것을 이미 확인해 줬고요. 다만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실적이라든지 다른 요소들까지 좀 같이 점검해 보면 마이너스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쭉 가면 되는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조정 시의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당장 뭐 공격적으로 접근할 만한 상반기만큼의 탄력은 아니니까 지금은 여유 있게 접근하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좀 늘어졌잖아요. 한 달여 경한. 저게 조정 시 분할 매수 구간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기는 한데 저는 현재 지금 구간에서 뭐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의 선택이 너무 반도체로만 쏠리고 있는 구간이니까 네. 지금은 전혀 서둘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무슨 내용이 있나요? 네, 엔터주가 10월 이후 연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엔터주는 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하락의 추세 깨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하고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엔터 4사의 수익률이 평균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마이너스 24%포인트나 부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엔터 섹터에 대해서 기회가 남아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PER이 평균적으로 16.5배로 역사적인 저점 부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6년 핵심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BTS의 완전체가 컴백해서 봄부터 신규 앨범이 나오고 월드 투어를 진행하게 되죠.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만이 아니라 이젠 라틴과 남미까지 엔터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권가가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이 진실일지, 지금 담아도 되는 걸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의 4차 발사가요. 이제 이틀 앞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한국 최초의 우주의학 실험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중남미의 FA50에 대한 수출 파이프라인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누리호 발사 기대감, 방산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남아있고요. 수출 확대 전략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주항공, 방산 모멘텀이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를 오늘 함께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리호 발사 이후의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두 가지 종목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SM 엔터테인먼트 쪽이 오늘 다 약해요. 뭐 이유가 딱히 포착되는 게 있나요? 일단 실적이 3분기에 다 실망스러웠죠. 근데 이것도 저는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이브야 뭐 밸류가 워낙 높으니까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종목군들도 상관없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매출은 모두 드라마틱하게 늘었는데 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둘 다 늘긴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전반적으로 빅4가 다 늘었는데 시장에 예상했던 매출은 상회하거나 다 눈높이를 맞췄지만 이익은 4사 모두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거기다 하이브는 적자 전환, 뭐 일시적인 비용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적자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현재 해당 종목군들의 수급에는 꽤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마도 4분기에는 이익이 늘어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뭐 그 공연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음반 판매 핵심이 다 앞에 몰려있기 때문에 4분기에 그렇게 크게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대했던 게 실망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수급이 모두 급하게 좀 빠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 구간부터는 조금 길게 본다면, 즉 내년을 본다면 다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로 서서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는 관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SM보다는 JYP 엔터가 밸류 기준으로 가장 싸서 JYP 엔터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 연말 시즌 이제 한참 성수기로 접어들 텐데 조금 아쉽 무거워서. 근데 보통 뭐 연말 공연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최근에는 해외 투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해외 투어의 핵심은 최근 들어서 뭐 한 여름 기간, 봄부터 여름 기간에 돌아가는 그 해외 투어가 핵심이고 주요 이제 연차들의 핵심 그룹들이 이미 투어를 끝냈거나 끝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에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 내년을 베팅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열려야 될 텐데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은 SM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대주주가 지금 중국 기업이잖아요. 텐센트 엔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여전히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뭐 한한령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은 아직은 높게 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JYP의 그 북경 공연인가요? 그런 것들이 깜짝 딱 등장하면 또 근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업으로
이벤트 재료가 또 등장했는데요.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천으로 인해서 그 발사대 이동은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만 27일로 예정된 거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한 2년 전이었나요? 23년도? 네.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송을 했었거든요. 20만 원대인가? 네, 그리고 2년 동안 100만 원까지 5배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이를 좀 봐야 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한 이틀 동안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해당되는 원인들은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방산주 전반에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었고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돼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뭐 이번에는 뭐 중형 위성 1기 그다음에 소형 위성이 13개가 좀 탑재되는 방식 그리고 해당되는 민수 기술들이 좀 대거 좀 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민수 시장으로서에 대한 전환 기대감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된 기술의 확장성들이 이번에 얼마만큼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테마성 수급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전반적인 수급을 다 이끌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약세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공우주가 좀 선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방문 성과가 좀 있었죠. 이집트라든가 아랍에미리트들에 대한 뭐 FA 50기 관련된 어떤 도입 관련된 수출 모멘텀들 아직 뭐 확정된 사항들은 좀 아니지만 내년도에 좀 구체될 수 있는 어떤 수출 모멘텀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 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가 좀 낮아졌던 부분들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였지만 일단 수재 공백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동세의 경우에는 내년 좀 기대할 수 있는 FA 50기에 관련된 공급 특히나 미국 해군 훈련기의 교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제 기준에서 한 170대에서 많게는 한 220대까지 좀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2분기 2027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은 한 상반기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면 방산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어떤 영향들, 상승 여력들은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만. 예,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사들여보자 한번.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봤습니다. 시장 시그널이었고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는데 김 이사님은 계속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변 대표님 고생하셨어요.